네, 안녕하십니까.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 명도 소송의 실제 사례, 상가 건물 중심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중개사를 하시는 분, 그리고 건물 임대 관리업을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명도 소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강의 도중에 간단한 질문을 하셔도 돼요. 너무 긴 질문은 좀 나중에 하시고 간단한 것은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그 소송 쪽으로 뭐 재판 쪽으로 접근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네요. 참고로 저는 변호사 7명이 있는 이제 법무법인의 제가 대표인데 저희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됐어요. 좀 확장 이전을 하게 돼서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게 됐는데 큰 건물에 들어가니까 이제 세 군데를 보고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봤더니 그전은 제가 조그맣게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그냥 딱 덜렁 한 장짜리 아시죠? 한 장짜리였는데 아주 큰 건물에 한 층을 다 빌려서 가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완전히 틀려요. 뭐가 막 무지하게 길고 한 8페이지 되는데 완전히 갑질 계약서 쫙 써 있더라고요. 와서 뭐 하면 죽어 뭐 이런 얘기예요. 와서 숙식하지 말 것, 뭐 하지 말 것 다 써 있어요. 위반하면 위약금 뭐 30%, 10%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가장 위반되는 사례를 봤더니 계약 기간이 종료할 때 나 계속 살겠다라고 하면 보통 1년 계약을 하기도 하고 2년 계약을 하기도 하죠. 하는데 쭉 계속해서 연장해서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5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이 있는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못 되는 걸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임차인이 나 계속 할래라고 하면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꼭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써놨는데 이걸 제가 문제를 삼았더니 아니 법무법인 세 군데가 이미 다 들어왔는데 다 이렇게 했는데 뭐 나한테 왜 그러냐. 나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법무법인 걔들이 바보네 바보. 뭐 이런 것까지도 문제 지적을 안 했나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무리 법무법인이고 나발이고 임차인은 약자야. 야 알았어요. 예. 다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데도 또 그래. 제가 세 군데를 보니까 거의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거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견대 양도를 하면은 계약 해지를 함과 동시에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30%를 물리겠대. 다음 사항이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하는데 계약 해지 당하고 위약금으로 10%를 또 물리겠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조항이 있어. 이 해지 사유에 임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진짜 물론 보면은 임대인의 그 고충이 많이 서린 그런 조항들도 많이 있더라고. 뭐냐면 임차인들이 가끔 외국 가가지고 안 와버려.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어. 외국에 갔어. 지금 처박아두고 안 와.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외국에 가 있는 경우, 그래서 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 자기가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뭐 3일 동안 뭐 보관하다가 안 되면 뭐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 있고, 어떤 임대인은 그냥 거기서 임차인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흉흉해지잖아요. 숙식을 하면 뭐 계약 해지. 뭐 3일 동안 영업을 안 하면 계약 해지. 3일 동안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이 바로 숙식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어디 짱 박혀 있어요. 야반 도주가 해서 이제 지방에 있거나. 그럼 이 건물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살아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가 처박혀 있으면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계약 해지. 막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이해한다 진짜. 근데 합의? 임차인은요 그냥 원하면 이게 다 연장이 되는 것이죠. 연장이 되는데 다만 의무 이행을 현저히 위반한 뭐 이렇게 월세를 3번 이상 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연장이 안 되죠. 이런 것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건물 관리인이 안 고쳐준대. 우리 회장님이 이거 잘 이해를 안 하신대. 회장님 연세가 60대 후반이시래요. 깝깝해. 또 건물주들은 되게 돈도 많으시고 싫으면 말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에 어떻게 했냐면 맨 마지막에다가 이 계약의 해석이라는欄이 있더라고요. 계약 해석이라는欄에 이 본 계약의 각종 모든 조항과 해석에 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르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위반되는 사항은 여기에 의하도록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하고 그냥 퉁치고 굴욕적인 계약을 맺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소전 화해는 또 막 다 갖다 붙여놨어.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이따 나오는데 나중에 명도 안 할 경우에는 명도를 나중에 안 하면 재판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소송이잖아요. 이 명도 소송이라는 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런 징글징글한 소송을 하고 집행까지 가야 되는데 이 소송 절차 6개월, 8개월 걸리는 것을 한 방에 끝내주는 것이 제소전 화해예요. 그냥 아예 들어올 때부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너 나중에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면은 내가 강제 집행한다? 라고 해서 미리 판결 받아두는 거. 명도해서 처음 미리 판사 앞에 가서 딱 서약을 하는 거죠. 나중에 임대차 종료기간 끝나면 저 꼭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면 집달관이 와서 집행해도 됩니다. 서약하는 거죠. 판사 앞에서. 서약을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요렇게 하고. 또 다행히 또 뭐 전세권 설정해달라니까 또 전세권 또 해준대요. 또 전세권 설정. 어떤 데는 건물이 150억, 토지 건물이 150억짜리인데 저당권이 120억이 꽉 찼어. 그래 놓고 이런 갑질을 해. 내가 웃겨가지고. 아니, 당신네 건물 저당권 꽉 차가지고 내 보증금 한 2억 돌려줄지? 그거 참 의심스러운데 당신 돈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갑질을 해? 하다 거기는 그거 안 해버렸어요. 아무튼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계약의 해석 조항에 하다못해 여기서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대한민국 법령 판례에 의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라도 넣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되게 약자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임대차 명도면은 주로 이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이제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임대인은 건물주이고, 보증금을 여기서 이쪽으로 주죠. 보증금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차임,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죠. 내야 되는 관계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먼저 말하면 보증금 5천만 원 있다.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잘 내다가 안 내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안 내기 시작하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달분 200만 원을 안 내면 이제 계약 해지가 곧바로 날아갈 수가 있죠. 계약 해지 딱 되면 그냥 이제 명도해야 되는 거죠. 상가는 3달분. 띄엄띄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 좀 덜 주고 90만 원 주고 뭐 1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누적분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주택은 200만 원, 누적분, 합계액이 300만 원일 때. 관리비는요? 관리비는 빼야 돼요. 관리비는 관리비 연체 시 여기 차임 3기 연체, 2기 연체 할 때는요.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관리이신 분들은 관리비 연체 시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조항을 두어야 돼요. 이것은요. 차임 3기 연체,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는요. 법에 아예 써 있어요. 법 자체에 이런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약서에 써 넣으셔야 돼요. 써 넣으시고 어떤 데는 관리비 연체를 2달 동안 안 하면 단전 단수를 한다. 써놨더라고요. 예 하고 갔지 그냥. 뭐 저는 한 번도 연체해 본 적이 없으니까 건물 사야지. 저도 집도 전세 살다가 나중에 내 집 사니까 기분 좋더라. 이사한 가서 좋더라고. 이사. 근데 또 이 건물 4억도 사야 되겠어. 이거 진짜 뭐 단전단수 조치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승질 나가지고. 자, 이거 상가의 경우는 3기 연체하면 합계 금액이고 이건 월세만이고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근데 월세다 부가세는요? 부가세 말고 이게 110만 원이잖아요. 부가세 포함하면은 110만 원 그러면은 3기 연체하면은 300만 원이면은 계약 해지해야 되는데 부가세다 포함된다면 330만 원을 연체해야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가세는 제외하고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 부가세는 제외. 그냥 알짜배기 월세만 그걸 가지고 3기 연체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강의 내용이 다 나오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관리비는 별도이고 부가세도 별도이다. 순전한 월세 3기 연체 시에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 연체했어. 그러면 임대인이 야, 돈 내놔 빨리 월세 100만 원 내놔. 그러면 임차인이 거기서 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까는 것은 이 사람의 권리예요. 이 사람 내가 그거는 공제 내가 까는 거지. 네가 어떻게 까라고 돈 내놔. 여전히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에 연체료를 규정해 두면은 연체료는 계속 불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기간이 종료했을 때 이제 5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고 4,900만 원만 주면 되죠. 결국 그건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그동안 10달 동안 연체됐다면 100만 원 되는 연체이자는 내야 돼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 강의 안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날짜 잘 안 지키죠. 그래서 30일 날 월세를 꼭 넣어야 되는데 31일 날 넣고 1일 날 넣고 2일 날 넣었다가 또 뭐 15일 날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돈 많이 생기면 또 29일도 넣었다가 어왕장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달 빼먹고 그렇게 해요. 뭐 헷갈려요. 한 달 빼먹어요. 넣나 뭐 집주인도 잊어먹어. 집주인 뭐 통장 보고 나중에 일괄 정리해야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이 사람은 임차인은 나 2달 연체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쫙 계산해보면 3달 연체야. 이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신경전 벌어지면 좋다. 너 3달만 연체하기만 해봐라. 그냥 확 계약 해지 통지 날려버려야지 생각하는데 여기는 2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는 잘 보니까 3달이 된 거야. 이럴 때 이제 날릴 수가 있는데 이런 수가 있죠. 맨날 납부하는 날이 30일이야. 매 30일 날 월세를 넣어야 되는데 이놈이 상습적으로 하루 이틀씩 늦어. 그런데 이미 2달분 연체를 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온 거야. 저 변호사님, 나 이 임차인 이거 쫓아내야 되겠는데 지금 3달 연체가 아니고 2달 연체예요. 근데 이놈이 보나마나 31일이나 1일 날 돈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일이 지나는 순간 31일 요날 연체 상태죠. 그러니까 한 1일 날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30일이 지나는 순간 내용 증명으로 해지 통지를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자, 이미 2달 연체했어요. 근데 30일 통과하는 순간 3달 연체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2, 3일 있다가 돈을 넣으려고 그래. 요 사이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딱 찍어버리면 꼼짝없이 걸리는 거예요. 이 순간은 3달이잖아요. 3달.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본 적 많습니다. 요 전날 내용 증명 우편을 만들어 놔요. 당신이 이미 3달 연체했어. 그러니까 나는 계약을 해지해. 라는 걸 내용 증명 만들어 놓고 아침날 당일 특급으로 여기서 기다려요. 통장 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당일 특급으로 빨리 쏴. 그날 들어가요. 그날 들어가. 그러면 3달 해지. 계약 해지. 진짜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부랴 해가지고 그 다음날 돈을 넣었어요. 넣고 재판정에서 판사님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저 뭐 2달밖에 연체 안 했는데 아니 법적으로 3달. 그래서 3달이다 이랬을 때 판사는 이렇게 봅니다. 판사는 결국 엄연히 보면 이건 3달이다. 3달에서 계약 해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시면 되겠고, 건물 명도 소송이 또 가끔 중요한 이유는요.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이런 여러 지역을 개발업자가 다 몽땅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이 지역을 몽땅 사는데 이 사람들은 건물 소유주들이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있는데 임차인들을 개발업자가 이 건물을 몽땅 사서 개발을 하는데 이 임차인들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들을 건물 매매를 할 때 당신 이건이 10억짜리야. 10억짜리인데 계약금 1억, 중도금 뭐 4억, 잔금 5억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개발업자는요. 이 사람들한테 이 임차인들 모두 명도시킬 걸 조건으로 삽니다.
자기가 이걸 사서 이걸 명도를 시키려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명도를 시켜. 명도를 시키면은 내가 돈을 좀 더 쳐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유자들하고 임차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이제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난리를 핍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와 임차인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친하게 잘 지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서로 그냥 뭐 형님 동생하고 뭐 나눠 먹기도 하고 명절 때 이런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서로 이제 앙숙이 돼 버립니다. 이 개발업자는 당신이 이 건물을 완전히 10월 31일까지 나한테 명도가 다 된 상태로 깨끗하게 넘겨준다면 1억, 4억, 5억, 10억을 주겠어. 그런데 명도가 한 달 늦어지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까자.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죠. 싫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올려주죠. 11억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알딸딸하게 이 계약 금액을 정해놓으면은 이제 머리가 핑핑 돌아가면서 우리가 얘들 빨리 내보내면 우리가 돈 좀 수중에 돈이 생기네. 시세보다 조금 더 받네. 이렇게 생기면 이제 악사까지 쫓아내려고 난리가 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이 막 까져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둘이 명도 소송이 붙고 여기도 소송이 붙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변호사들이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서를 다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떻게 명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다 판별해서 쫓아내죠. 저희들 나쁜 짓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정의를 살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나쁜 짓이고 다 걷어내죠. 다 명도를 하면은 이 사람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때로는 이거 그냥 사고 명도를 여기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들 다 정리를 하고 팔면 건물값이 올라갑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사례는 신촌에 건물이 이만한 건물이 있었는데 신촌 가면 그 뒷골목에 막 어수선한 데이 많잖아요. 어수선한 데 많은데 이 건물이 큰 건물을 어떤 사람이 사서 개발업자가 사서 다시 부수고 호텔을 지으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건물이 한 4, 5층짜리 건물 부수고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팔아라. 대신 임차인들 다 정리해서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임차인 정리해서 팔면 내가 시세보다 2억을 더 쳐주겠다. 2억을.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머리가 핑핑 돌아면서 그 중에 한 5천만 원을 변호사한테 주면서 변호사가 당신이 알아서 다시 정리해봐. 이렇게 하겠죠. 그럼 또 변호사는 5천만 원, 괜찮네. 어서 막 이제 분석해가지고 미친 듯이 여기 명도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유자를 원망하죠. 소유자를 원망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신촌이 여기 상권이 이렇게 된 것은 말이야. 다 우리가 여기서 떡볶이 팔고 말이야 김밥 팔고 한 그 덕이야. 우리가 상권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개발 이익을 돌려달라. 그리고 우리 여기 권리금도 있는데 권리금 달라 뭐 달라 뭐 난리가 나요. 그럼 이 소유자는 할 말이 있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월세 싸게 해줬잖아. 한 달에 월세 50만 원 받는 데가 세상에 어딨어 신촌에서. 그러면 그건 이 건물이 후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후져도 그렇지. 그래도 50만 원 받는 데가 어딨어. 이 건물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속이 상하는 거야. 많이 배려해줬는데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50만 원 하세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막 그냥 그지 같은 건물 가지고 갑질한다고 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사람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배려해줬는데 그런 말 들으면 열받고 이 사람도 한 20년간 있다 보면 또 정들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실제로 이 상권을 다 자기가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는데 이 중에 한 분이 뭐 어디에 3층 위에 막 올라가가지고 전신주에다가 막 매달려가지고 뭐 지금 분신자살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보라고 하고 경찰 부르고 하라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참 이쪽 말 들으면 또 일리가 있고 저쪽 말 들으면 일리가 있는데 때로는 저는 약간 사고 방향이 뭐 극우 보수보다는 약간 불평불만자에 좀 가깝긴 한데 제 생각은 그래도 이 약자들도 보면 띵깡 부릴 때가 또 꽤나 있어. 인간은요, 뭘 챙겨주면 또 난리가 나. 그냥 이 중에요, 꼭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순수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외부에서 이것만 꾼으로 하는 전문자들이 또 침투해 들어요. 무슨 철거민 연합회 해가지고 이들한테 일당을 받아요. 그래서 대신 또 투장을 해줘요, 대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유자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 협상 못하게 해. 왜냐? 일당 받아야지.
외부에서 온 전문 용역군 때문에 이 협의가 안 돼. 얘들은 빨리 이 추운 겨울에 이거 합의 보고 빨리 나가서 돈 좀 받아서 빨리 딴 데서 라면집을 또 차리고 싶단 말이지. 근데 얘들 용역 때문에 안 돼. 얘들은 강경투쟁을 부추기는 거죠. 돈 더 먹으려고. 그래서 야 왜 5천만 원의 협의 봐. 2억도 받을 수 있는데 그 2억 받으면 자기들 또 뽀찌 한 1, 2천 먹으려고. 그래서 더 불을 붙여.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소유자가 악덕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 건물을 명도를 다 시킨 다음에 매각을 하면 굉장히 건물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물 매각을 할 때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명도가 되는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쫙 맡기면 쫙 분석을 해서 얘는 되는 애 안 되는 애, 얘는 내년 6월까지 가서 가능한 사람 다 분석을 해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쇼부가 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가는 애는 뒤로 불러가지고 야야 돈 좀 더 줄 테니까 빨리 나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2월달에 나갈 사람은 그냥 너 어차피 나가야 돼 하고 조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노하우를 좀 발휘해야 돈을 벌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명확한 사안 분석을 해내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강의 들으신 분 있나요? 한 분 들었어요? 그거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그냥 공짜로 나오지 않나요? 강의 주요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한 15년 차, 저기 14년 써 있는데 이제 1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책은 재건축 재개발 법대로 하는 법이라는 책과 변호사 사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둘 다 아주 재밌어요. 한번 보면 재밌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책도 굉장히 재밌어요. 어느 부분을 펼치더라도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중개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모르면 요새 큰 코 다쳐요. 아셔야 됩니다. 명도 소송의 특징. 조정으로 회부되는 사건이 많다. 조정. 재판보다는 조정에서 한번 서로 얘기 잘 듣고 이 정도로 합의 보지라고. 가장 임차인, 가짜 임차인, 불법 점유자들과 싸움이 있고 권리금 문제가 생기죠. 조정으로 회부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본안 소송, 본 게임이 있고 여러분 그 본안 소송이라는 게 있고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점유정금지 가처분 무슨 가처분 잠깐 본안 소송을 본 게임을 하기 전에 멱살을 딱 잡는 행위예요. 싸움 붙을 때 멱살을 딱 잡아야 돼요. 싸움 붙으려고 도망가 버리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리 와. 잠깐 여기 있어봐. 나랑 한판 붙자라는 게 이제 가압류 가처분으로 재산을 딱 묶어두거나 현상 상태를 딱 묶어두는 거죠. 이 가압류 가처분은 이걸 이제 보전 소송, 보전 있는 그대로 보존시킨다는 겁니다. 보전 소송이라고 하고 이건 본 게임이고 그 다음에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굴러간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 경매 공부할 때나 뭐 할 때 좋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 소송, 그 다음 본안 소송, 집행 절차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본안 소송의 약 전 단계로서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본안 소송 중간에 할 수도 있어요. 본안은 승패가 1대 빵, 100대 빵으로 그냥 승패가 딱 갈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7대 3, 6대 4로 나누자라는 게 이제 조정이죠. 조정은 중간중간에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할 수도 있어요. 명도 소송은 미리 조정을 고치는 그냥 처음부터 재판을 걸었더니 조정으로 밀어붙여 이런 경우도 꽤나 많다. 근데 어차피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요. 조정하지 말고 곧바로 본안을 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소송만 늦어지니까 바로 본안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 꼭 알아두세요. 보전, 가압류 가처분 보전, 본안, 집행 근데 중간중간에 조정 절차가 있다. 넘어가 가장 임차인, 불법 점유자의 싸움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명도를 하고 싶은데 피고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내가 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 어떤 나이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식 중에 누가 있는데 누가 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한다는데 또 누나도 있고 누가 와서 뭐 우왕좌왕 하는데 도대체 어느 놈이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그걸 콕콕콕 집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상대로 싸움을 해야지 모르죠. 그러면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때려봐야 돼요. 자, 아까 본안 소송이 있고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가압류는요.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을 때 돈을 받아야 되는 소송일 때 상대방의 재산을 딱 묶어두는 게 가압류예요. 근데 명도 소송은 돈 받는 소송이 아니죠. 근데 명도에도 돈 받는 소송이 있긴 있어요. 명도 앤드 밀린 월세 둘 다 달라고 할 때 밀린 월세 이것은 돈 받는 소송. 명도는 돈이 아니죠. 이거는 돈 받아낼 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돈 받는 소송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그냥 스톱을 시켜두는 그런 행위가 가처분이죠. 그래서 이런 집을 이런 상가를 여기를 명도 비워달라 이런 소송을 할 때는 A가 임차인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상대로 해서 이 집을 비워라라고 하는데 이 소송 도중에 이놈이 B한테 넘겨. 또 소송 도중에 C한테 넘겨. 자꾸 이게 이놈한테 소송을 A한테 걸었는데 B, C로 막 넘어가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톱 시켜야 돼. 너 점유이전금지 점유를 딴 데 넘기지 마. 나는 너한테 널 싸움을 걸 거야라고 했어요. 근데 점유를 넘기잖아요. 넘기더라도 얘네들은 그냥 다 A의 똘마니로 취급이 돼서 결국은 다 얘한테도 소송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소송을 한 셈이 돼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두면은 가처분을 해둔 상태는 아무리 이게 바뀌더라도 이 A를 상대로 이긴 소송이 B, C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또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이 본안 소재기를 하고 나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도 되지만 그 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도 돼요. 재판장님 본안 소송 할 텐데 지금 급하니까 미리 이거 먼저 때리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때리고 그 다음에 본안 갈래요 라고 해도 돼요. 이거와 이걸 같이 해도 되고. 근데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미리 하면은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이거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가요. 내가 계약 해지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그래서 나 이 사람 상대로 명도소송 할 겁니다. 그런데 명도소송 도중에 자꾸 점유를 바꿔버리면 복잡해지니까 점유를 스톱시킬 거예요. 자, 이거 해주십시오 하면 이것을 바로 집행관이 또 집행을 하러 가요. 또 이거를. 그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딱지를 붙이러 가죠. 딱지를 붙이러 가면은 A가 있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B라는 놈이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A한테 넘겨봤어. A는 어디 있어? A는 어디 갔어? 뭐 이런 수가 있어요. 아, 이 B가 여기 있구나. 이게 밝혀진다는 것이죠. 적군이 어디 있는지가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좀 미리 해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있구나를 그 집행관을 통해서 이게 알게 돼요. 집행관이 문을 두드리는데 안 온다. 안 오면요 열쇠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적법해요. 가끔가다 저희 의뢰인들이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이 인간들이 문을 따고 들어오는데요.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자유국가에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법에 있어요. 법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야, 있다니까. 법에 있다니까. 예, 법에 있어요.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하면 경찰 병력이 오고 국군까지도 동원할 수 있도록 써 있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집행관이 군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진짜 법에 써 있더라니까요. 예, 민사집행법에 국군을 동원할 수 있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하면 이 사람들이 누가 살고 있는지 인적사항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점유자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집행관이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따고 들어갈 때는 문을 땁니다라고 해서 증인 2명을 불러요. 그럼 증인 2명 부르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 저희 직원이 가고 저희 직원이 없다 그러면 딴 사람 불러서 일당 좀 주고 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따고 들어가는 현장을 보게 합니다. 보게 하고 문을 따면은 그다음 또 열쇠공은 또 뭐 돈 달라고 그래 또 돈이 왜 이렇게 다 많이 어떤 사람은 저기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이제 문 따고 다 들어가서 이거 하는데 오늘 열집 합니다. 그러면 그 열쇠공이 한 가구당 5만 원씩 50만 원 주세요 했는데 50만 원 받았어. 근데 어떤 집은 딸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갔어. 근데 5만 원 또 받아 먹어. 야, 너 토해 그랬더니 안 토해. 막 또 그거 갖고 싸우고 막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따고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근데 막 개가 짖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안에서 막 울고 막 난리 납니다. 울고 막. 그래서 바뀌면은 만약 소송 중에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 A였는데 B가 나왔다면 소송 승계, 뭐 참가, 피고, 경정 등의 이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홀로 소송이고 뭐 인터넷에 법률 정보가 많고 그러니까 대충 해도 그냥 하는 거 해도 되지 않느냐.
아유, 쉽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맹장수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잘 안 돼요. 큰일 나요. 사고 나요. 아주 간단한 명도는 있겠죠. 아파트 명도 이런 건 간단할 수 있어요. 아파트 깔끔하잖아요. 근데 좀 지저분한 거는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죠. 권리금 문제, 최근에는 권리금의 문제가 많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가는 이제 권리금 그래서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규정을 신설해서 이 날짜 현재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계약서는 2013년 11년에 썼어도 상관없어요. 11년에 계약서 썼는데 이때까지 계속 살고 있어. 그럼 거기에도 권리금. 그러니까 2013년에 계약서 썼던 사람 권리금 그거 못 받는 거지 포기하고 있다가 오늘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새롭게 계약서를 쓴 것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존속하고 있던 것도 권리금 보호를 받습니다. 소송 전, 소송 후, 제소 전 화해, 점유정 금지 가처분, 명도 단행 가처분. 제소 전 화해라는 것은요, 그렇죠. 나중에 이런 경우 있죠. 그 자동차 카센터 같은 데가 뭐 4층 건물에 1층에 왔어.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요. 카센터 뭐 기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가 장비가 많잖아요. 그 명도하려면 막 골치 아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험한 분들이고 그리고 철골 자재 도매업 같은 거 하는 철골이 막 쇠파이프 막 있어. 도매업을 해. 나중에 좀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못 나간대. 막 그냥 노동자들 막 장갑 끼고 막 빨간 장갑 끼고 막 쇠파이프 들고 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도 집행하려면 막 재판하려면 또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미리 제소 전 화해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임대인들 상대로 미리미리 제소 전 화해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도 많이 했더니 요즘 진짜 제소 전 화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그렇지만 큰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새로 입점하는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임차인들한테 제소 전 화해 합시다라고 해요. 제소 전 화해는 나중에 안 나갈 거에 대비해서 미리 재판 받아두는 거예요. 제소 전 그러니까 소송 이 본안 소송이 있다고 그랬죠. 소송을 제소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해두는 거죠. 판사 앞에서. 이건 공증하고 다릅니다. 공증은요, 공증인 앞에서 하는데 공증인은 주로 변호사들인데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어떤 권한을 위탁받아서 진실됨을 이렇게 확인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공증은 뭐 돈 주고 받을 때 너 돈 빌렸어? 그래 나중에 줄 거지? 이런 거 확인해주는 사람이지 명도는 확인을 잘 안 해줘요. 물론 명도도 공증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명도는 보통 판사 앞에 가서 제소 전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소 전 화해도 일종의 재판입니다. 소송 걸기 전에 그냥 간단히 하는 재판. 그래서 판사 앞에 제 설명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읽지 말고 제 설명 듣고 이해가 딱 됐다. 그럼 넘어가면 되고 설명 듣고 깔딸딸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판사 앞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둘이 가서 하는 거죠. 뭐라고? 임차인이 주로 서약하는 거죠. 나중에 이러저러해서 뭐 기간 끝나면 저 군말 없이 나가겠습니다. 그럼 판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이제 서약을 하면 판결 결정문이 딱 나와요. 이게 판결문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곧바로 집행을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안 나가, 개겨. 그럼 곧바로 이제 강제 집행관 바로 동원한다는 거죠. 뭐가 필요 없어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 재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제소 전 화해는 무척 좋아요. 그래서 이 제소 전 화해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들이 대행해 주는데 수수료가 막 50만 원, 80만 원, 여럿이 모이면 건당 30만 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간단하거든요. 뭐라고 쭉 써가지고 재판장한테 내고 가서 재판장이 맞습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끄덕끄덕 끝 이렇게 끝나요. 그냥. 가끔 골치 아프면 뭐 재판장이 뭐 고쳐와라 그러면 또 고치고 또 내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그래서 임대인은요 주로 본인이 직접 나가요. 이 제소 전 화해 법정에 순순히 나오는 사람 누구겠어요?
임대인은 순수히 나와요. 얘 내보낼 거거든요. 임차인은 끌려가는 거죠. 아, 뭐 이런 것까지 하라고 그래. 끌려가는 입장이죠. 별로 탐탁치 않아. 재미없어. 이게 임차인은 잘 안 나가려고 하죠. 안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변호사를 선정을 해요. 이 변호사는 임대인이 지정을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한테 너 우리 가게 우리 건물 들어오고 싶어? 예,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 들어오면서 재수전화에 해야 돼. 그리고 너 안 나가고 싶지? 네가 나가면 직접 나가고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이 변호사한테 변호사를 네가 선임을 해. 너 대신에 변호사가 나갈 테니까. 예, 알았어요. 선정을 해. 이걸 선임을 합니다. 이 선임을 하면은 이 변호사가 나가서 임차인의 자격으로 나가죠. 임차인의 자격으로 자 임대인 나오셨어요. 예, 본인 나왔습니다. 임차인은 아 변호사 나왔습니다. 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 변호사는 얘랑 잘 알아. 서로 협조 관계야. 너 있잖아 변호사 아는 사람 없지? 있더라도 얘 선택해. 이렇게 해놓고 변호사 비용 네가 내. 50만 원. 재수전화의 비용을 얘들은 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약간 완화시켜주고 약간 보들보들하게 해주고 그 대신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안 나갈 때 그냥 집행관 불러요. 소송이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하는 명도 소송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수전화를 많이 써먹었어요. 이건 뭡니까? 일종의 보험이죠.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막 난리 나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보험 들어오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다 하고 3천만 원 나오면 3천만 원 딱 물어주고 나중에 보험료는 좀 할증되기는 하지만 좋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한 50만 원 들여서 재수전화 해놓으면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임차인들이 막 안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약간 다른 조건을 살짝 풀어주면서 해주면 됩니다. 이거 많이 써먹습니다. 점점 많이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떤 빌딩에 이제 자문 변호사가 됐는데 그 빌딩에 건물주가 입점하는 상가들 있죠. 계속적으로 상가들이 바뀌니까 5명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저한테 재수전화를 맡기겠대요. 그래서 건당 30만 원 하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앞에서 딱 서 있다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재미없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화해조서라고 해서 건물 명도 화해조서 이제 이 판결문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신청 원인서인데 이 화해조항 여기 이 밑에 있는 화해조항을 보시면 아래쪽에 화해조항이 이게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이고 어쩌고저쩌고이다. 그래서 소유의 뭐뭐를 임대차 기간인 2017년부터 기간 그러면 뭐 1년의 기간 종류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 이 뒤에 보면 뒤에는 없는데 기간 종료되면 이의 없이 나간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요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미리 받아둔다라는 것이죠. 재수전화의 장점은 계약 당시부터 분쟁을 예견함으로 유리한 조항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으로도 다툴 수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거 재수전화 이거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항소 고등법원 갑시다 이런 거 안 돼요. 보통 재판은 항소 상고 이런 거 막 되죠. 대법원까지 올라가죠. 대법원 못 올라가요. 끝이야 그냥. 여기서 한판 단판 승부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재심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재심. 여러분 뭐 영화 재심 있잖아요. 재심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건 거의 안 되는 얘기죠. 확정 판결 같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기 전 또는 중간에 해도 됩니다. 부동산 점유를 고정시켜주는 임시처분이다. 부동산 점유가 고정되면 좋은 점은 나중에 피고가 바뀌더라도 계속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나중에 BCD로 넘어가더라도 BCD는 너 A에 다 쫄다고야.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너도 소송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너도 그냥 곧바로 해서 집행해버립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안 하고 변호사가 소송을 했다? 변호사는 자격 실격이고 손해배상감이에요. 변호사는. 그 다음에 실제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원래 집주인, 건물주더라도 임차인 집에 막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야, 나 건물주인데 잠깐 바로 와서 어디 나가, 당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임차인이라도. 그런데 점유증금지 가처분을 하면은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다 보고 이 인간들이 여기다 이걸 해놨네, 이런 시설을 해놨네,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집행관 따라갑니다. 집행관하고 채권자하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서 현장을 다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명도소송을 당하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에요. 어느 순간 날라와요. 어느 순간 와서 막 문 따고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법원에서 재판 통지서도 안 나오려고. 원래 없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나 지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하러 간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리고 뭔가를 바꿔놔 버리니까 문을 잠궈놓고 뭐 어디 바꿔놓으니까 원래 기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유이전금지 고시 딱 붙여놓죠. 이걸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뭐야 이거 기분 더럽게 나빠합니다. 집행관이 그 해당 건물에 직접 나가서 고시문을 붙여준다. 근데 사용은 가능해요. 세입자가 건물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세입자 중에서 이걸 확 뜯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뜯어서 갖고 와. 변호사님 여기 이런 거 뜯어 갖고 오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그러죠. 이거 큰일 나는데 뜯는 순간 이게 형법상 범죄가 돼요. 이거 공무상 표시 무효죄. 그거 어디 있어요? 막 뜯어 갖고 이 뜯은 행위가 벌써 범죄인데.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거 스톱 그대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동산 집행을 할 때도 동산 점유증금지 가처분할 때도 이런 거 점유증금지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경매처분 이런 책상 이런 거 전부 다 경매처분 할 테니까 이거 스톱 움직이지 마. 그래서 딱지를 빨간 딱지를 붙여놓죠. TV 같은 것도 딱지 다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이거 팔지 마. 처분금지 가처분. 근데 그때 이제 텔레비 볼 때 기분 나쁘니까 해서 뒤에다 붙여주더라고요. 양심상 다 붙여주고. 근데 이걸 띄워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예. 그 고시문을 붙이러 갔을 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가 임차인인데 벌써 B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붙이기 전에. 예. A를 상대로 했는데 B가 있다. 다시 신청해야 돼요. 예, 다시 신청. B를 상대로? 예, B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점유증금지 가처분을 하러 갔는데 B가 있어. 그러면 이거 A에 대한 거 무효. 다시 B를 상대로 다시 받아와요. 가처분 신청한 절차를 짧게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신청서 써서 내면 돼요. 그리고 집행관이 집행을 하러 갔더니 우리는 A에 대한 점유증금지 가처분을 하러 갔더니 현장 방문해 보니 B가 있더라. 문의하니 누구의 무슨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다 집행 조서를 씁니다. 그럼 그 조서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조서를 바탕으로 해서 판사한테 다시 내주시는 것도 금방 내줍니다. 금방. 이런 그런 간단한 절차들 이제 법무사들한테 맡겨도 됩니다. 법무사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해주죠. 근데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또 삑사리가 날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도 사고 많이 치는 거 요새 아세요, 여러분? 의사들도 의외로 의료사고 많이 나고요. 변호사들도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잘 몰라요. 안 해보. 여러분들 중개사 계시죠? 중개사도 자기 한 것만 알죠. 아파트 전월세만 하는 사람 그거밖에 몰라요. 토지 땅 몰라요. 저 시골에서 땅만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이런 뭐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맡겨놓으면 갑자기 빵 이상한 사고 터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도 이걸 꼭 해본 사람들한테 해야지 안 하면 안 돼요. 뭐 치과 의사도 뭐 다 똑같은 치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임플란트하고 어떤 사람이 뭐 양악하고 막 다 틀리거든요. 성형도 막 다 전문 분야가 있더만 가슴만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 틀려요. 그래서 요새 사회가 굉장히 분화되다 보니까 사고 많이 납니다. 명도단행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명도단행 가처분은 너무 급박해서 소송을 하기엔 너무 심해.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하는데 다른 사람들 건물 다 철거했는데 요놈 하나만 딱 남아가지고 여기서 막 막루를 세우고 막 투쟁을 하고 있는 거야. 막 뭐 생존권 보장하라 막 투쟁. 여기 딱 알바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는 막 다 착공을 했어. 착공했는데 얘 해야 돼. 근데 얘가 없어야지 겨울철 이제 11월 달이야. 땅을 파. 얘를 못하면은
땅이 얼어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땅을 팔 수가 없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이 착공이 전체가 늦어져. 이런 급박한 상황이야. 근데 명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을 넣자니 앞으로 또 6개월이 걸려. 6개월이 걸려서 집행까지 하고 하려면 7, 8개월 또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못 가고 이럴 때는 이 본안 소송 있죠? 이 6개월의 본안 소송을 너무 하기 힘드니까 재판장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해야 되겠죠. 근데 재판장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하겠지만 이거는 너무 많이 걸려요. 그냥 한 방에 이거 때려주시죠? 이놈 너무 악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본안 소송을 하면은 이길 게 뻔한데 이게 그냥 그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명분은 없어요. 자기가 버틸 명분은 없지만 시간 가지고 개기고 있는 거죠. 내가 개기면 내년 6월까지 가지롱 나 2억만 내놔. 나갈 테니까. 그러면 이 공사하는 사람은 돌아버리거든요. 돈 계산하면 2억 주고 하는 게 나아. 근데 너무 약이 올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도단행 가처분을 넣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우리가 소송을 하면 거의 이길 게 틀림없는데 이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노리려고 우리를 지금 엿먹이고 있습니다. 이거 명도시켜주세요. 이럴 때는 재판장은 그걸 심리해서 맞다고 생각되면 그래 지금 당장 명도해버려 라고 하는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해주죠. 그러면 이 6개월 절차 생략하고 곧바로 쳐버립니다. 여기. 그러면 이 정도 하려면 이 소송의 승소가 거의 명백해야 될 것. 그리고 이 녀석이 부당하게 개기고 있을 것. 이런 정도의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명도단행 가처분 걸면은 한두 달 만에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한두 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야, 명도단행 가처분 한 두 달이면 끝났는데 그걸로 하지 왜 본안소송을 해? 아니죠. 그만큼 어려워요. 명도단행 가처분. 명백한데 버티고 있을 경우. 그때 명도단행 가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임대인은 큰 손해가 나타나게 생긴 경우. 그런 경우에 명도단행 가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도단행 가처분은요. 한 명도를 시켜버리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복구가 안 되니까 아까 제가 가처분은요. 현상을 스톱시키는 거죠. 이거 처분하지 마. 그대로 있어. 멱살을 딱 잡아두는 건데 명도단행 가처분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현상을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해줍니다. 아까는 현상 보존적 가처분이고 여기는 단행적, 뒤집어 엎는 가처분이라서 매우 어렵다. 다만 이런 것도 있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죠. 그래서 보통은요.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특히 보존의 필요성이 고도의 소명이 요구돼요. 본안 소송이 응할 경우 권리 실현의 지연으로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원래 잘 안 되는 거다. 명도단행 가처분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보통 본안 소송 6개월 이상 걸리는 본안 소송 원고 피고라고 하지만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내가 돈 줄 게 없는데 왜 채무자? 아니 그냥 하는 용어예요. 채권자 채무자라고 표현합니다. 명도단행 가처분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 그래서 명도단행 가처분을 제기해 두면은 혹시 이거 명도단행 가처분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한 방에 해주는 거니까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명도 본안 소송도 제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양방으로 넣어놔야 돼요. 자,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법률 지식을 쌓아가는 게 좋은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해보다가 그러다가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갑자기 지식이 쑥쑥 들어오죠. 아니 처음부터 맡겨버리면 하나도 안 돼요. 마치 운전도 스스로 해서 이렇게 찾아봐야 이 지도가 들어오지. 남의 옆차 타고 있으면 그놈의 질이 한 번도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부산 어디를 가도 어떻게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좀 자기가 연구하다가 물어보고 연구하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세입자를 상대로 해도 다 넘어가 보십시다. 명도소송은 피고는요. 계약상 세입자가 피고를 해야죠. 근데 계약상은 남편을 피고로 했는 남편인데 부인이 사업자 등록이야?
김밥집을 하는데 둘 다 잡아야 돼요. 일단 자 계약서상 임차인, 계약서상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명의인, 그리고 또 실제 거기서 이렇게 막 장사하고 사장이랍시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3명 다 걸어야 돼요. 다. 계약서상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명의. 사업자 등록증 명의는 가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가 사업자 써놓나요, 요새도? 아니면은 뭐 라면 한 그릇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영수증 보면 나오나요? 거기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하고 또 실제로 거기서 점거하고 사장이랍시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이나 직원까지도 다 피고를 해야 되나요? 가족 직원은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 명의만 올린 자는 이것도 넣는 게 웬만하면 좋은데. 자, 계약서상 세입자. 계약한 세입자가 또 여러 명이야. 세입자가 공유로 또 세입자는 다 넣어야 돼요. 여러분 재판 걸 때요. 웬만하면 싸그리 다 집어넣으세요. 왜냐? 일단 피고로 넣었다가 나중에 재판장한테 쫑커 먹고 그래요? 빼는 건 그때가 되는데 안 넣었다가 나중에 추가하는 게 힘들어요. 추가하려면 따로 소송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몰아넣는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동일 건물 소유주에게 한 점포씩 계약서를 따로 쓰고 두 점포를 임차한 경우라면 둘 다 소송 걸어야 돼요. 애매하면 다 그냥 셀에 넣습니다. 계약상 세입자가 실제 점유자인 건 대부분이면 계약서엔 이름이 없는데 실제 점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써야 되겠죠. 잘 이름이 실제 사장인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점유이전금지 가점을 통해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서상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집행을 하러 가보니까 계약서상 임차인도 일하고 있고 또 사장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럼 거의 주인처럼 있어. 알았어. 그러면 걔를 상대로 해서도 다시 점유이전금을 추가로 하나 넣어놓고 본안소송에서는 2명을 상대로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또는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명도하라. 명도하라 할 때요. 연대하여 명도하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A, B, C는 연대하여 명도하라. 세입자 가족이나 직원인 경우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직원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끔 세입자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영업 허가를 받는 경우 영업 허가를 받는 경우 영업 허가증이라는 게 지금 사업자 등록하고 또 영업 허가 또 다르죠. 다르죠. 그게 다를 수가 있나요? 영업 허가하고 사업자 등록은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는 틀린 건데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업자 등록자가 되겠죠. 예. 그 사람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영업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다른 개념이죠. 아무튼 여기서 영업 허가증이 발견되거나 하면 저기 되니까 가족이나 직원은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 허가증을 받으면 그자도 중요한 핵심 인물로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누구의 가족 직원이 있으면 똘마니에 불과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영업 허가증 상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똘마니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얘는 대표의 격인 거죠. 사업자 등록증 명의자도 넣어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는 아니지만 점유자로 취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열람을 해놓는 게 좋다. 저는 이걸 해본 적은 없지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냥 눌러보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자 결론 애매하면 전원을 다 때려 넣어라. 한 명이라도 넣치면 안 되니까 상황을 봐서 나중에 빼면 된다. 예. 언제 내보낼 수 있는가? 명도성을 언제 하느냐? 저희가 7시에 시작해 1시간 정도 지났네요. 한 8시 반에 한 20분 하다가 조금 쉬겠습니다.
명령 언제 세입자를 내보내 계약 기간이 지나고 차임을 3기 연체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해지 사유가 있을 때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관리인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꼼꼼하게 써요. 그리고 또 계약서 작성할 때는 좀 무리한 것도 쓰는 거예요. 좀 욕 얻어먹을 만한 것도 써요. 왜냐? 뭐라고 하면 그럼 빼줄게 하면서 인심 쓰는 거잖아. 야 마치 양보한 척. 그렇게 가증스럽게 양보를 하는 것들. 그러면서 사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조항은 따로 있었어. 이런 수법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A, B, C, D 조항이 있는데 내가 C 조항을 꼭 확보하고 싶어. 그러면 C 조항보다 좀 더 망측하고 불쾌한 걸 E를 하나 딱 넣어. 그래서 걔는 여기 꽂히는 거야. 뭐 이런 조항이 다 있어. 아니 다 요새 이렇게 하는데 하고 버티다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게 양보해주면 C가 보존되는 거죠. 감탄을 하고요. 오늘 그거 하나. 계약서를 아주 교묘하게 써야 됩니다. 세입자가 먼저 해지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항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또는 횟집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횟집을 막 임차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임대인이 가만히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야, 저놈을 어떻게든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내쫓을까. 그래서 막상 그리고 또 미국에서 우리 아들이 왔는데 이놈이 취직도 안 되고 비리비리해. 이놈을 저 횟집을 시켜주고 싶어. 그래서 갖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임차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걸 인수하거나 헐값에 해서 하죠. 그렇게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새 최근에는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임차인이 어떻게 하면 여기를 나갈까 이 생각을 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달 월세가 800만 원이야. 구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있어요. 회사 지하에 식당이 있어요. 회사원들이 거의 구내 식당처럼 이용을 해.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회사가 망했거나 이렇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손해가 엄청나죠. 월세가 800만 원씩이에요. 800만 원씩인데 맨날 적자. 그래서 800만 원 못 내고 있어. 그래서 월세를 800만 원 3달을 못 냈어. 그러니까 임대인이 열받아가지고 당신 이렇게 할 거야? 계약 해지할 거야? 막 싸우고 하다가 해지를 했더니 웬 떡이야. 어제 꿈을 잘 꿨다.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 아세요? 임차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리고 아무리 연체를 3달, 4달을 해도 임대인이 쫓아보내줘야 돼. 근데 제발 나가고 싶은데 다른 업종 하고 싶거나 이거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도 못하고 기간을 꽉 채워야 되잖아요.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도 1년 계약이 아니라 2년 계약을 해놨어. 연장시킬 때는 1년씩 연장시킬 수 있지만 일단 2년 계약을 해놓으면 2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계약했을 때 1년만 살고 나가도 되죠. 근데 상가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상가는 2년 계약을 초장에 해놨으면 2년을 꽉 채워야 돼. 근데 6개월 장사하자마자 이미 맛이 갔어. 그럼 1년 6개월 동안 월세를 때려 박아야 돼. 계속 박아야 돼요. 이때 임차인들이 나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라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법이 없어요. 그동안 법은 임차인이 어떻게 하면 장사를 오래오래 해먹게 할 수 있는가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나 도망가고 싶어요 할 때 도망 빼주는 법이 없어요. 최근에 그런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데 좀 그건 못하지 않느냐라는 법률가들이 많아요. 그렇게 치면 그러면 반대로 임대인은 언제든지 쫓아내? 서로 양 똑같아야지. 너 나가. 이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때려주면 너무 해피해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한번 나중에 봅시다. 계약 기간이 지나면 명도 없이 할 수 있죠. 원하지 않더라도 5년간 그냥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1년, 3, 4, 5년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어떤 일정한 사유를 해태한 자들은 이 연장 저기가 없고, 근데 이 연장을 시킬 때는요, 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인 이 5개월, 계약기간이 종료 6개월 전과 1개월 전
사이인 5달 사이에 이때 의사표시를 해야죠. 너무 일찍 의사표시하면 안 돼. 너무 뒤에 하면 안 돼. 요 5달 사이에 연장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나 1년 더 할 건데요. 연장 요구를 하면 연장이 돼요. 연장이 됩니다. 특별한 하자, 3기 연체하거나 뭐 그런 짓 안 하면. 근데 재건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연장이 안 돼요. 재건축.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임대인들은요, 이걸 이 1개월을 3개월로 미뤄놨더라고요. 3개월. 3개월로 하면 미리미리 얘기해야지. 한 달 반 전에 얘기하면 말 안 들어줄 거예요. 진작 얘기할 것이지. 이런 임대인들이 있는데 이 조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무효이고 그냥 무조건 1개월로 끊어 맞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임대 관리하시는 분요, 눈 딱 감고 그냥 3월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합의 안 되면 연장 안 된다고 쓰세요. 그냥. 그리고 또 양보. 그래, 양보 조금 몇 개 해주고 다른, 그러면서 월세 못 깎게. 이거 해줄 테니까 월세 깎지 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되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고 적용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서울의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질문할까요? 예? 6억이요? 예. 아, 그래요? 저 내일인지는 몰랐는데 그게. 예, 지금까지 오늘까지 4억이었죠? 4억이고 내일부터 6억 천이구나. 내일부터 여기. 그리고 환산보증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에 다 적용됩니다.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 전세, 타워팰리스 전세 살아요? 얘를 얼마인가요, 전세? 한 20억 되나요? 자, 그렇다고 칩시다. 20억 전세면 그건 세입자가, 말이 세입자지. 그건 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적용돼요. 그 사람 적용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그런 사람 보호하려고 그 법이 생기진 않았는데 아무튼 무조건 다 적용됩니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좀 영세한 상가에만 적용되고 그 서울의 경우 4억, 내일부터는 6억 천 이상은 적용이 안 되는데 말이 적용이 안 되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1항, 2항, 사망 본문 10조 이 여기는 요거는 적용이 된대요. 또 이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1억이에 월세 300, 월세 300이면은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4억이 돼요. 그럼 이 사람 환산보증금 4억이니까 고액 임차인입니까? 초과해야 돼. 초과. 이거 초과라고 써 있죠. 4억. 내일부터는 6억 천을 초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면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이게 월세가 2억에 이게 한 300이다. 5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사람은 환산보증금 5억이기 때문에 4억을 초과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적용됩니다. 뭐가 적용되죠? 10조 1항이 뭐냐면 대항력. 아니 그게 아니고 3조가 대항력. 사업자 등록과 주택인도를 하면 대항력이 있다. 우선 변제권은 적용이 안 돼요. 우선 변제권 뭡니까? 경매가 있을 경우에 근저당권처럼 그 순서에 따라서 빼올 수 있는 권리. 이 우선 변제권은요. 이 고액 임차인한테는 주지 않아요. 우선 변제권은 주지 않고 대항력과 이 10조 1항 2항은 계약갱신 5년간 갱신된다는 거. 5년 갱신된다는 거. 그거하고 권리금 조항. 권리금 조항은 환산보증금 4억 이상 고액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권리금 보호조항 잘 기억해 두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는 고액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액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대항력, 계약갱신 5년간 자동갱신된다는 거하고 권리금 조항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적용이 안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당 부분 적용이 됩니다. 상당 부분. 서울의 경우 4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도시, 과밀억제권역은 인천광역시 그리고
안산, 수원, 시흥, 용인, 군포, 안양, 다 이 일대 의정부 있는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거기는 3억 원. 내일부터 또 여기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말고 나머지 광역시. 나머지 광역시와 안산 여기 들어가네. 안산, 용인, 김포.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경기도 광주겠죠. 여기는 2억 4천이고 수도권에 있는 그 수도권 주변 유성도시들 있죠. 유성도시들 중에 안산, 용인, 김포, 광주를 뺀 나머지 도시들은 다 여기 2번 과밀억제권역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은 지방 지역은 다 1억 8천입니다. 지방도 광역시는 여기에 되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할 때는 100을 곱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거 다 아셨는데 환산보증금 몰랐던 분 여기는 괜찮아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제가 그냥 수준을 알려고 하니까 몰랐던 분 없어요? 환산보증금? 네? 아셨어요?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강의를 할 때. 좀 뭘 몰라야 재밌는데.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보증금 1억, 월세 300 그러면 4억이죠. 4억. 4억 이하니까 법 적용 대상이고 4억을 초과하지 않잖아요. 과밀억제권은 안양시 소재 상가 건물 월세 300 보증금 2천만 원이에요. 월세 300 보증금 2천만 원이면 이게 300이면 3억 2천만 원이죠. 3억 2천만이니까 과밀억제권역이므로 3억 초과해서 법 적용 대상이다. 여기 그러면 내일부터 서울이 6억 천이면 여기도 다 올라가죠. 그러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약 갱신 규정이 있죠. 5년간 갱신된다는 것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5년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뭐 보증금이 100억, 200억, 300억인 경우도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상가는 5년 다 보장된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5년은 다 보장됩니다. 모든 상가, 뭐 무슨 삼성물산 이런 데가 어디 임차에 들어갈 수 있죠. 거기도 권리금 보장이 다 돼요. 근데 권리금 보장이라는 게 사실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거죠. 다음 사람한테 받아나갈 수 있는 계약갱신 다 되고요. 다음 넘어가죠.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까 말했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6개월하고 1개월 여기 5달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근데 3개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좀 나쁜 놈들은 안 된다. 근데 건물 전부 대부분을 재건축하려고 이거 내보낸다 이런 경우는 갱신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것도 대리한 적이 있는데 서울 광화문 근처에 어떤 빌딩이 오래된 빌딩이 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사안이 있었어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다 내보내고 리모델링 하는데 임차인들이 잘 안 날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대리를 해서 다 내보내고 나쁜 짓 많이 했죠. 나쁜 짓인가 이게? 꼭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꼭 나쁜 짓인가? 그렇게 안 하면요 이게 도시가 개발이 안 돼요. 단 한두 명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쪽 측면도 서보고 뭐 저한테 돈 주면 우리는 돈만 주면 하는 거지 뭐 변호사는 돈 주면 다 하지. 범죄에 빼놓고 용병이잖아요 변호사는. 해봤는데 리모델링 여기서 재건축이라고 해요. 재건축한다 그러면 다 내보내야 돼요. 기간 안 됐어도 다 내보내고 할 수 있는데 기간 안 돼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재건축을 할 때는요 이렇게 있으면은 1년 요 마디 딱 걸릴 때 내보내는 거죠. 딱 걸릴 때 내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년 2월, 어떤 사람은 내년 6월 막 이렇게 딱딱딱 걸릴 때가 있죠. 근데 리모델링도 여기에 해당하는가 생각해봤는데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또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해도 좋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으로 정해도 세입자가 1년 또는 2년을 골라 잡죠. 건물주는 1년으로 했으니까 1년 뒤면 나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2년으로 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주택에서는요 1년으로 정해도 2년으로 되고 세입자는 주택에서 1년으로 정해도 2년 주장 가능한 거죠. 2년 정해놨으면 1년 만에 나가겠다고 못하죠. 못하고. 그러면 건물은 1년 정해놨으면 2년으로 주장을 못해요. 연장 요구를 할 수 있죠. 연장 요구. 1년 정해놨으면 계속 연장권을 행사해서 5년까지 가는 거죠. 2년을 정했으면 1년 만에 나 나가겠다고 못하죠. 2년 뒤에 연장해서 5년을 만들죠. 자, 세입자가 6개월에서 1년 1개월 사이에 3개월로 해서 미리미리 할 것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조건을 부과하는 임대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가임대차법 위반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이지만 그렇게 하세요. 하라고 얘기해 좋은 팁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양보의 발판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무리한 요구, 싸가지 없는 조항을 다 박아놔야 돼요. 협상으로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양보하면서 상대방 그럼 너 이거 해줘. 내가 이거 처리할 테니까 너도 이거 해줘. 근데 내가 처리하는 건 당연한 거야. 사실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그런 악랄한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이 협상의 노하우인데 본능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참 본능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배워서 알았어. 근데 그게 본능으로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타고난 천성이 얍삽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예. 아까 생각해보니까 2년으로 그 자동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계약서에 대해서 2년이라고 갱신을 기간을 썼잖아요. 그러면 1년 단위로 다시 뭐 연장을 했을 경우 갱신을 했을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까? 아니면 첨부로 그냥 다시 붙여야 됩니까? 2년 그다음에 1 이렇게 나가고 또는 1년 또 1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이거 둘 다 마찬가지죠. 뭘 할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계약을 또 연장이 됐을 때 계약서를 전면 재작성해야 되는지 그냥 거기다 부기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웬만하면 부기하는 게 임차인은 좋습니다. 임차인은 부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게 나중에 경매 같은 거 들어가면 이 보증금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임차인은 부기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단절시키고 싶어가지고 계약서를 새로 쓰곤 하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기간은 여기서 5년이에요. 새로 네. 5년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면은 새로 계약서 쓰면은 임차인한테 계속적으로 유리해지는데 원래 이 법 자체가 계약서 쓰는 것으로 해서 이걸 달라지게 할 의도는 아니고 통산에서 그냥 5년이지 계약서를 여기서 쓰면 임차인은 또 5년이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네. 그게 여기 써 있어요. 지금 5년 산정 예시 2010년 1월 1일 최초 임대차 계약 1년 했고 갱신 요구해서요. 반대를 하더라도 또 갱신되고 갱신 요구에는 소유주가 반대도 또 갱신되고 갱신 요구 또 갱신되고 또 갱신 요구 또 갱신돼요. 1, 2, 3, 4, 5 5년간 해먹었어요. 지금 5년간 해먹었어. 음, 5년간 해먹었으면 14 1 5년
여기서 2010년부터 했죠. 11, 12, 13, 14. 여기 14, 이게 4자입니다. 이게 4자. 2014. 2014까지. 그러니까 1, 2, 3, 4, 5년 된 거예요. 근데 6년은 못 해먹는다. 이거. 만 5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만 5년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런 정도 3기 차임연체나 거짓 부정임차, 이런 짓들을 하면은, 그러면은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5년 안 된다. 중간에 밀려 나가게 된다. 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갱신이 돼요. 자동갱신이 되고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임차인이 요구하면 요구갱신이라고 썼네. 이걸 제가 좀 뭘 봤는데 요구를 했을 때는 요구해서 자동으로 갱신됐어요. 근데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럼 자동갱신 되고요. 세입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죠.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동의를 한다. 이때도 자동갱신.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자동갱신. 그러니까 자동갱신은 세입자가 계약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동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자동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이제 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통과하고 3개월 후부터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요구권의 효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3, 4, 5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세입자는 이걸 연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건물주는 난 싫어. 건물주가 싫어해도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가 왜 싫어할까요? 금액을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협상이 안 일어났어. 금액에 대해서 협상이 안 일어났어도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는데 그것은 9%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9%로 합의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9% 올라간다. 9%가 올라간다. 예, 이제 또 5%로 바꿀 내일부터인가요? 그것도? 예, 5%로. 그래서 오늘 현행법령으로 지금 제가 썼어요. 예, 아주 뭐 잘하시는 분들 많네요. 예, 하기야 현장에서 계시니까. 그만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들을 더 보호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죠. 최저임금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최저임금 때문에 확 맞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직원을 한 명 뽑았어요. 엄청 높더라고. 고등학교 막 졸업하신 분들은 사회경제 하나도 없는 그냥 애기잖아요, 애기. 뭐 옛날 같으면 겨우 100 얼마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막 157만 원 세해 전. 157만 원 좀 거시기 해서 160으로 했어요, 그냥. 추접스럽게 157만 얼마 그래 160. 160 세전 160 장난 아니잖아요. 자, 외관상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에 재계약이냐 계약갱신이냐. 계약갱신 요구 가능 기간에 계약서를 새로 써서 마치 재계약을 하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도 갱신한 것으로 봐야 된다. 결국 결론만 보십시다. 계약서 따로 써봐야 별 재미가 없다. 그냥 똑같다. 자, 그래서 명도소송은 환산보증금이 높아도 계약갱신 규정은 5년간 갱신된다는 규정은 적용이 된다. 5년 보장해줘야 되고 5년이 지나면 갱신 요구를 못하지만 자동갱신될 여지는 있다. 갱신기간 중 차임보증금 최대 9%인데
5%로 내일부터 바뀐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높아도 권리금은 보호가 됩니다. 권리금. 그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요만큼만 하고 좀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네.